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스위스 경영대학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작년 20위에서 올해 27위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이 순위는 매 연말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년도 순위입니다. 근데 이 세부 항목 중 하나인 정부 효율성은 39위에서 오히려 31위로 올라갔습니다.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경제로 보면 어느 기준으로 보나 10위권 안쪽인데 왜 국가 경쟁력 순위는 이렇게 낮을까요? 국가 경쟁력은 주로 그 나라 전체가 얼마나 기업하기 좋은가를 경제적 관점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10위권 내에 있어야 맞습니다. 이 순위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잘하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정부 경쟁력이란 새로운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 서울대 정부경쟁력센터에서는 국가 경쟁력과는 다른 정부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다른 나라 정부보다 얼마나 더 잘 작동하는가를 평가하는 지수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나름마다 다른데요. 예컨대 시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은 양자의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시장에 포함된 국가 경쟁력이 더 큰 반면 한국은 양자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정부 경쟁력의 영향이 더 큽니다. 제가 측정한 한국 정부의 경쟁력은 2016년 이후 상승되어 왔습니다. OECD 35개 국가의 정부를 비교한 결과 재작년은 우리나라는 4위였다가 계엄 등 혼란을 겪은 작년에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에이, 우리나라 정부가 그렇게 잘할 리가 없는데 하고 의심하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일 못하는 관료만 봐서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능하고 철밥통 공무원은 어디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료는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이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서도 밤낮이 바뀐 시차를 잇고 미국을 오가면서 수많은 노력을 한 관료들이 수없이 뒤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 경쟁력을 분야별로 보겠습니다. ICT 정보화, 국방 치안, 연구개발, 경제, 복지 등 분야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이고요. 교육이 28위, 거버넌스가 17위 등으로 낮은 편입니다. 정부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정부 조직 그 자체라기보다도 그 속에서 일하는 공무원, 인간입니다. 이들 관료들의 역량은 다음 6가지로 구성되는데 왜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말만 하지 말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해서 현실을 바꾸는 집행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전 정부에서 손 놓고 있던 것을 단 100일 동안 속도전으로 준비해서 이번 에이펙이 아무런 사고 없이 치러진 것 자체가 큰 성공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망신을 당한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 문제가 있는 국립박물관의 정상회의장을 갑자기 바꾸는 등 사실 꼼꼼히 챙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무총리실 내의 에이펙 준비단이 보여준 집행 능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윤리성 또한 중요한 관료의 역량입니다. 싱가포르의 예를 들겠습니다. 범죄의 소굴이었던 가난한 어촌 마을을 1인당 국민소득 9만 달러가 넘는 세계 경제 선진국으로 만든 비법은 무엇일까요? 초대 수상 이관유는 부정부패에 관한 자신의 며느리까지 처벌하는 등 모범을 보여가지고 청렴한 관료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롭게 관료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있습니다. 진짜 민주주의에는 국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2015년 겪은 그 메르스 때와 2020년 코로나 때 비교해 보면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 때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매일 아침 TV에 나와 국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다른 역량은 스마트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노동, 직업, 인간관계까지 바꾸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며 또 무서운 존재입니다. 관료가 AI 신기술, 빅데이터 등의 장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면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고비고비 넘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관료의 역량이 시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색깔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10점 만점으로 측정한 건데요. 지날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6.25로 폐허가 된 한반도에 경제 선진국이 되도록 기적을 만들고 그 후 민주화, 복지사회 등 눈부신 발전을 이끈 것은 당시 관료의 집행력과 조직 관리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항목을 보면 대부분 양호하지만 표시한 바와 같이 윤리성, AI의 정치적 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시각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데 정부가 앞장서려 하느냐, 관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민간이 잘하니 차라리 관료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 하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K컬처 캐대언의 예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소니사 매기강 작가 같은 민간의 힘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공한 걸까요? 저는 여전히 정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곳에 가보면 이와 같이 흥미있는 콘텐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못합니다. K컬처 관련 콘텐츠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오늘내서야 뜰까요? 저희 답은 우리나라 국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를 거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바로 뒤에 관료가 있었고요. 이러한 국력 때문에 우리의 저력이 커졌다고 봅니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능력 있는 정부도 돋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반적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일본 문화입니다. 과거 일본 문화가 서구의 인기를 끈 것도 그 당시 일본 경제력 때문이었습니다. 즉 국가가 받쳐줘야 나라도 문화예술 상품도 히트를 칩니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뒷전에 있고 민간이 앞서야 한다는 주장에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 경쟁력이 더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것을 2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민간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 정권인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에 전 세계의 판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관세를 올리고 비자 발급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외교는 곧 경제이고 국방이고 문화고 이제 국제사회는 융합 정책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테슬라 차를 노골적으로 선전하고 타이레놀 약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정부는 자원을 획득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소비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글로벌 공공망을 확보하는 데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2번째 이유는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우리나라에게 정부 경쟁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관료는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세계화된 오늘날 국내 문제가 곧 국제 문제이고 국제 문제가 곧 국내 문제입니다. 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정부 외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외국 관료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친한 각국 행정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29명, 총 29명이 답을 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연합 국가의 관료들은 거의 모든 영역의 역량이 안정적으로 높았지만 집행 능력에서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미국인이 보는 미국 관료의 장점은 AI 능력과 법률 능력이었습니다. 중국은 AI에서는 두드러지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보통이었고, 일본은 윤리와 정치적 소통 의사 능력은 강점이었지만 AI 역량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직사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 같이 우수한 인재가 이제 공직에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공직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도 일찍 공직 사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입니다. 공직이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고 그대로 인정받는 실적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수년 내 우리나라 정부 경쟁력은 하위로 떨어지고 국가 경제도 추락할 커다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직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현재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합니다. 경직적인 1급에서 9급 체계를 3개 그룹 정도로 좀 단순하고 시험도 9급, 7급, 5급 시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의 시험에 그치는 게 아니고 대학 교육과 연계해서 뛰어난 인재를 기르고 걸러내야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관료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입니다. 관료에게 필요한 전문성은 민간이 갖는 전문성과 다릅니다. 아인슈타인이 과기부 장관을 한다면 전 잘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순한 학술 지식을 갖추는 것이 관료의 전문성이 아니고 행정적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행정적 전문성이란 첫째, 글로벌 비전을 갖추고, 둘째,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넓은 지식을 가지며, 셋째, 강력한 집행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인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관료가 될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우리보다 월급을 3배나 더 줄 정도로 대우를 좋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달라져야 합니다. 인건비를 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해서 그만큼 활용할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과감한 인사계획도 필요합니다. 현재 소위 빌런들도 버젓이 살아남는 철밥통 구조를 깨야 합니다. 젊은 관료들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합니다. 능력 없는 자를 과감히 독퇴시키고 유능한 자를 붙잡는 태약 류강의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무연수 중심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승진이 되고 보수가 정해지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윤리성은 과거에도 중요한 영역이었죠. 이제는 다른 차원의 윤리성이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그리고 김영란법 이후로 공직사회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윤리성은 단순히 청렴한 것을 넘어서 국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앞장서서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윤리성이 필요합니다. 영혼 없는 관료가 아니라 영혼 있는 관료가 필요합니다. 공직자로서 늘 성찰적 질문을 하면서 필요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관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를 통해 정말 이것이 풀 수 있는 문제일까?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공익은 주로 누구에게 돌아갈까?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성찰적 질문입니다. 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료들의 역량은 우수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관료 사회에 커다란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료의 역량을 위해서는 기존 통제 중심 관료 조직에서 이제는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팔을 걸어붙이는 적극적 관료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한 정책 제안을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